어느 날 서울의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동네에 사는 한 대학생 수지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고 가로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괜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라면 다른 길을 택했겠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만큼은 지름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지름길은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이었다. 골목은 낮에도 으슥했지만 밤이 되자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휴대폰으로 음악이라도 켰겠지만 그날따라 배터리가 거의 남지 않아 잠자코 걸어야만 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소리가 울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걸음을 멈추자 발소리도 멈췄고 다시 걷기 시작하자 따라오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속으로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발걸음을 빨리 하기로 했다. 그렇게 빠르게 걷다 보니 발소리는 점점 빨라져만 갔다. 두려움에 휩싸인 수지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골목의 끝이 보이질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속도에 맞춰 발소리 역시 더욱 급박하게 들려왔다. 너무 놀란 나머지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수지는 용기를 내어 한 번 뒤를 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이내 긴장을 풀고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하자 이번엔 어디선가 옅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더 집중해서 듣자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쓸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수지 자신의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상한 기분에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소리도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졌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그녀를 뒤따랐다. 하지만 곧 수지는 그녀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익숙한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낡은 저택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곳은 뭔가에 홀린 듯 자연스레 발길을 끌어당겼다. 수지는 저택을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저택의 큰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겁에 질린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문틈으로 보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복도뿐이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수지는 저도 모르게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작은 발걸음에도 킥킥 소리를 냈고 복도 끝에 이르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거기엔 작은 고풍스러운 거실이 있었고 벽난로에는 깜빡이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기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나가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촛불이 스스로 꺼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지는 서늘한 기운과 함께 이상한 기운이 등 뒤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뜻밖의 공포에 질린 수지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방금 지나온 복도를 달려 나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다시 골목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골목을 빠져나가 결국 뒤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수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상 속에 그 낡은 저택이 계속 떠올랐고 자꾸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왔다. 그저 악몽 같았던 그날의 일은 마치 꿈처럼 희미해졌지만 그 후로도 수지는 그 골목길을 다시는 걷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수지는 그 골목의 저택이 몇 년 전 화재로 모든 가족이 사망했던 곳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 저택에 귀신이 산다고 수군댔고 그때서야 수지는 그날 밤의 괴이한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나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그 고요한 골목과 낡은 저택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신비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대기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산책로로 인기가 많았지만 밤이 되면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수많은 기괴한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몇몇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그 숲을 밤에 찾아갔다. 그들 사이엔 담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진우라는 청년도 있었다. 그날은 무척이나 어두웠고 달빛마저도 흐릿하게 비치는 날이었다. 진우와 그의 친구들은 랜턴을 들고 숲에 들어갔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탐험이었다. 숲에 들어선 지 한참 지나자 친구들은 숲의 깊은 곳에서 분홍빛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엔 낡고 버려진 절이 있었다. 절은 세월에 매우 낡아 보였고 벽에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호기심에 진우는 벽에 손을 대었고 그 순간 한기가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절의 문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열렸다. 문 너머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컴컴한 어둠이 있었고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진우는 호기심과 담력 테스트에 대한 욕심이 맞물려한 발작식 그 문 너머로 발을 내딛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과 중얼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진우는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주저하는 사이 진우는 홀로 깊은 방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만져보기도 전에 수십 마리의 나방들이 새어나왔다. 나방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나방들의 날개짓 소리와 함께 공기 중에는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가, 돌아가. 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때서야 문득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니 친구들은 모두 숲 입구로 혼비백산 달아나고 있었다. 낯선 소리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진우 또한 황급히 그들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숲의 길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주변의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으스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나무 사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의 귀를 채웠다. 여기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떠나야 해. 진우는 정신없이 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진우는 신비의 숲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숲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렸다. 시간이 지나며 진우는 그 일을 꿈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숲 인근에서 잃어버린 그의 랜턴이 발견됐고 그는 그날의 기억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얼마 후 진우는 더 이상 그 숲 근처로 가지 않았고 다른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수상한 속삭임은 여전히 그의 꿈속에 남아 그를 불안하게 만들곤 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는 결코 그 숲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완전히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었다. 진우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의 뇌리 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진우는 창문 밖에서 낯익은 나방이 날아들어오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밤새도록 그는 나방들이 그의 방을 맴도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 위에 모로 누워 있었다. 그들의 날개짓 속삭임에 흔들리며 그는 다시 한번 그 숲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그 숲은 결코 진정으로 그를 떠나지 않았음을. 세 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일 중 하나를 이야기해볼게. 그날은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다. 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다. 피곤한 날이었고 긴 하루를 보낸 후였기 때문에 내 상상력의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니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항상 닫혀있던 창문이 열려있거나 탁자 위에 소품들이 미묘하게 다르게 정렬되어 있었다. 불안감에 휩싸여 난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러나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고 난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기에 고심 끝에 포기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타나기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간 밤이면 밤마다 그 느낌은 계속되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결국 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카메라를 집안 여러 곳에 설치한 후 녹화를 시작했다. 처음 몇 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난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사건의 밤이 다가왔다. 그날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거실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마음에 난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물건들이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널브러지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얼어붙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다시 방으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는 공포에 질려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런데 화면에 잡힌 것은 빈 거실에 불쑥 나타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것은 뚜렷한 형체 없이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이내 사라졌다.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난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후로도 가끔 그 집 근처를 지나칠 때면 싸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그 일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공포로 남아있지만 다행히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때때로 그 밤의 이상한 경험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곤 한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이 내 집에 머물렀던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